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인 체지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고도 비만인들이 1:1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서 체중 감량을 통해 정상인 수준이나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나의 피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소극적인 초고도 비만인들이 운동과 음식 조절 과정을 거치면서 외모 변화를 시작으로 종국에는 패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모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까지 되찾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룰은 트레이너들도 비만인과 함께 체중을 20-30kg 이상 늘려 피교육자로부터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감량과 몸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하는 룰이 있는데, 트레이너들이 체중이 증가되면서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기력한 본인의 모습에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트레이너가 변해가는 모습에 비만과 질병, 그리고 비만과 정신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와 참여자 모두가 비만인 상태에서 건강 되찾기가 시작되었는데, 확실히 트레이너들이 감량과 건강 회복이 빠른 것을 보고 한번 가보았던 길,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실행해봐야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라도 얻을 수 있고, 실행해보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도전을 실행해 보시길 바라며 영상 보시고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은 우리 시스템 헬스케어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와 표현의 수단으로 다이어트를 선택합니다. 대중화된 이런 욕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6천 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개발되어 매체를 통해 전파되었고, 다이어트 산업은 매년 급성장세를 거듭해왔지만 오히려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 비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없이 칼로리 조절로 다이어트를 하십니다. 굶어서 살을 빼게 되면 탄수화물, 즉 근육이 먼저 손실되고 그 다음 지방이 커팅되므로 근육 손실이 크고 커진 지방만 남아 살이 찌면 지방세포는 세포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체중은 줄어도 외관상 시각적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체지방률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되었더라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결국 더 쉽게 살이 찌는 몸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모든 인체의 메커니즘이 생활 습관 교정이라고 수없이 강조를 해도 살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굶는 게 최고라는 사고로 일단 먹는 양부터 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먹지 않는 것 또는 언제 어느 시간 이후에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은 99.5% 이상 실패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건강한 편식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오히려 먹는 양은 늘리면서 근력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무작정 칼로리만 줄입니다. 제가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에게 칼로리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칼로리 따지고 칼로리에 관심 있는 사람치고 제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근본적인 방법, 즉 성적을 올리려면 노력과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학원은 어디 다니느냐, 어떤 문제집을 쓰냐만 계속 물어보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갑작스런 다이어트로 습관처럼 먹고 즐기던 행위를 멈추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먹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뇌는 먹는 것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여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굶어서 감량을 하면 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는데 결국은 이성의 본능을 지속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다시 이전만큼 먹게 되고 체중이 다시 늘 때는 지방만 증가해 내 몸의 기초대사량, 즉 엔진 CC가 낮아져 연료 소비가 감소하는 몸이 되어 건강을 해치고 몸매는 더욱 바나나 우유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체중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게 되면 근육 손실은 피할 수 없고 거기에 비례해 지방은 점점 더 늘어나는 바로 요요 현상의 창극이 벌어집니다. 행사가 있으면 굶고 제주도 가면 굶고 제가 건강과 인체 메커니즘에 대한 정답을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때만큼은 여러분들의 이성이 본능을 이기더라고요. 그러나 절대 지속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몸이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고 갑자기 바뀌어버린 식습관에 적응 못한 신체가 위기 상황이라 느껴 비상벨을 누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먹고 싶은 음식을 억지로 참으면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충동이 증가하게 되고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로 버텨보지만 계속되는 욕구에
버티지 못하고 끝내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시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몸이 체지방 감소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식습관의 교정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칼로리의 충분한 섭취가 아닌 건강한 식습관으로 충분한 영양소의 섭취를 통해 서서히 항상성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지 가능한 다이어트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살이 찔까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어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많이 먹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에 대한 인체 기전작용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 두 번째는 기초대사량, 세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먼저 영양부터 말씀드리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이 체지방을 저장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역학적인 이유는 바로 기근에 대한 생존 본능일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기근에 대비해 지방을 저장해 살아남았고 우리 몸속 유전자에 생존을 위한 이러한 DNA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생고기, 과일, 뿌리채소 등의 음식을 확보하기 위해 산을 넘고 사냥을 하는 등의 육체적 활동을 통해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했을 겁니다. 밤 11시에 냉장고를 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손쉽게 배를 채우는 우리의 상관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또한 그들이 섭취한 야생동물은 지방이 4%인 저지방 고단백이었고 우리가 섭취하는 사육된 소고기에는 그 9배의 지방이 풍부한 맛있는 고기입니다. 지금은 기근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량을 늘려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활동해서 내가 섭취한 칼로리만 소모하면 될까요? 우리 몸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할 때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해달라는 배고픔이라는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몸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원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칼로리만 제공합니다. 자, 우리의 식습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커피나 토스트, 우유에 시리얼, 점심에 중국 음식, 짜장면, 짬뽕, 볶음밥, 햄버거, 저녁에 삼겹살, 떡볶이에 순대, 튀김이나 피자를 먹었다면 과연 비타민과 미네랄은 언제 흡수했을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한 우리 몸은 배고픔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뇌로 보냅니다. 그러니 계속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유엔 산하기구인 영양 강화를 위한 국제연합에서 30여 개국의 영양 불균형에 대한 조사 결과 대한민국 성인 남성 10명 중 4명, 아동은 10명 중 1명이 식습관의 문제로 인한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칼로리의 과잉 섭취와 영양 결핍이 공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반복되어 결국은 질병에 노출됩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다이어트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우리 서대리의 기존 음식 패턴은 과탄수화물, 고지방, 자극적인 음식 패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매운 음식은 엄청나게 달고 짜지만 이 매운맛 때문에 우리가 단짠을 못 느낄 뿐입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 패턴에서 하루에 4끼를 탄수화물, 단백질, 과일, 야채로 골고루 섭취했고 오히려 음식 양은 예전의 식습관보다 훨씬 더 늘렸으며 그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영양소를 우리 제품으로 보충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순수 지방만 16kg를 커팅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컨비너스 런칭쇼에 참가했던 프로 선수들, 외부 전문가들, 그리고 국내에 몇 명 없는 바디빌딩 국제심판도 놀랐습니다. 일반인이 근육량을 잃지 않고 순수 지방으로 16kg를 커팅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항상성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고칼로리의 영양결핍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충분한 영양소의 섭취로 미적인 면은 물론이고 만성염증과 수면, 장건강과 부종, 피로도 등이 개선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 가능한 다이어트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대사량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라면 2개에 밥을 말아 먹어도 배가 나오기는커녕 돌아서면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라면 1개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국물까지 마시면 배가 나옵니다. 이것이 기초대사량의 차이이며 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운동 부족입니다. 먼저 수면 부족 시에는 원활한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은 곧 기초대사량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대에서 80대 성인 총 16만 명을 대상으로 18년간 조사한 결과 수면이 6시간 이하의 경우 신진대사 기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며 수면은 대사 기능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면 시에 우리 인체는 신체를 정화하고 재생하는, 즉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이며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등의 분비와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면역세포의 재생, 해독, 활성산소 중화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귀중한 시간인데 현대인의 가치관 속에는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뭐가 되겠냐라는 인식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의 결핍으로 생명 유지와 인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간과 근육에서 에너지 저장 창고인 글리코겐과 단백질 등을 분해하여 인체에 공급하다 보니 근육량이 줄게 되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효과적인 칼로리 소모가 되지 못하여 잉여 칼로리가 지방으로 쌓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음식 섭취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 달고 짠 음식, 기름에 튀겨진 라면 같은 가공식품들을 자주 섭취한다면 칼로리는 높고 정작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상황이 되어 진짜가 뭐라도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았지 라는 슬픈 현실이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즉 떡, 국수, 밀가루, 여기에 설탕, 트랜스 지방의 함유와 튀김류가 조합된 최악의 음식이 바로 라면, 떡볶이, 케이크, 도넛 종류입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한쪽 그룹 쥐에게는 당만, 다른 그룹은 지방만 줬는데 이 쥐들은 당이나 지방에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알아서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쥐에게 당과 지방이 적당한 비율로 섞인 치즈케이크를 주니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었답니다. 그러므로 당과 지방이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는 음식들은 우리 뇌에 쾌락, 마약 중독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이러한 비율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쥐들은 당뇨와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 단 음식이 당길 때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설탕이나 버터만을 한 그릇씩 못 먹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또 세월에 따라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나 대략 25세 이후에 통상적으로 1년에 1%씩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인체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근력운동입니다. 근력운동은 운동 후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력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의 회복 시간은 48에서 72시간이므로 이 근육 회복 과정에서 체온이 상승하고 기초대사량이 증가해 연료 소모가 많은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력운동은 큰 근육을 운동해야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고 지방 연소가 많아지기에 번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은 기초대사량 증가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번스쿼트를 기초대사량, 성장 호르몬, 마이오카인 등의 인체에 유익한 호르몬들과 기전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이 내린 축복의 운동이라 표현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름이 다가오면 지금부터가 다이어트의 최고의 시즌이죠. 자, 이때만 되면 뱃살, 팔뚝살 빼는 운동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질문을 제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뱃살이나 팔뚝살을 빼려면 하체 운동 위주의 운동 루틴을 구성하라고 하면 싫어요. 하체 운동은 힘들고 허벅지만 굵어진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가려는 사고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하체 운동으로 허벅지가 굵어지면 복근 운동 하루에 수백 개 하면 배가 커져서 옷을 하나도 못 입겠네라고. 자,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하체 운동으로 허벅지가 굵어지려면 선수들 같이 고중량 고반복의 운동 루틴으로 오랜 기간 수련을 해야 하고 하체 운동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상부가 발달되어야지 허벅지 앞쪽의 무릎 위가 펌핑된다는 것은 잘못된 동작으로 운동을 한 겁니다. 인체 근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엉덩이, 허벅지가 커져야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뱃살, 팔뚝살에 있는 지방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로망인 말의 자연미, 즉 발목은 가늘고 종아리, 허벅지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활용 점정은 엉덩이죠. 흑인이나 남미 사람들을 보면 중둔근과 기립근, 즉 엉덩이 상부가 정말 제대로 발달되어 있죠. 자, 그네들은 아기 때 엎드려서 키웁니다. 그러니 자연히 목과 등을 들어 올리게 되고 척추 기립근이 발달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엎거나 눕힙니다. 당연히 전면부가 발달되겠죠. 바로 조기교육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척추 기립근에 있습니다. 남미 쪽 모델이나 몸 좋은 사람, 여기서 몸 좋은 사람은 날씬한데도 엉덩이는 치솟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한번 보세요. 척추 기립근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자, 척추 기립근이 발달된 사람은 스쿼트나 하체 근력 운동 시 엉덩이가 자극됩니다. 척추 기립근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허벅지 앞쪽이 자극이 됩니다. 결국은 척추 기립근이 발달되어야 엉덩이 상부가 발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앱스 오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동작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에도 인체 기전작용을 다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앱스 오브 어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운동을 굿모닝으로 구성한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신체의 미적인 면이
자존감과 자신감에 엄청나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제는 청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한복을 입은 것처럼 바람에 날리거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우나에 갔을 때 굳은 살이 있는 부위, 즉 엉덩이뼈 자골 부위에 시커먼 굳은 살을 앱소브 어플리케이션의 동작들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르몬입니다. 우리 인체의 호르몬은 몇 방울에 불과한 극소량으로도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다스리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컨트롤이 안 되면 살을 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호르몬을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체지방에 관여하는 여러 호르몬 중에서 3가지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라고 명령하는 지방연소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호르몬입니다. 미국 국립생명공학 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아디포넥틴과 인슐린 감수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날씬하고 비만인 사람은 이 호르몬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살이 찔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해 한번 살이 찌면 빼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 영양학회지에서 발표한 오메가3가 아디포넥틴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을 보면 오메가3를 투여한 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아디포넥틴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 인슐린 저항성 개선, 체지방 감소에 아디포넥틴이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오메가3와 같은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와 운동 습관은 지방연소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입니다. 저녁에 마음먹고 소식한 후 참고 또 참다가 밤늦은 시간에 냉장고로 달려가고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전화기 버튼을 누르게 하는 원흉입니다. 이 그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다이어트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시 식단을 하루 4끼 시간 맞춰서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한 끼의 양도 건강한 음식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라는 이유가 그렐린이 한번 나타나면 머릿속에는 라면, 비빔국수, 족발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방법이지만 무작정 덜 먹거나 굶는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 또한 이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는 3가지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많은 주름이 있기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평균 5배 정도는 팽창하며 과식 또는 폭식으로 인해 최대 30배까지 팽창된 위는 근육 경직으로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배고픔을 느끼는 그렐린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충분한 식사에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2013년 중국에서 커큐민이 그렐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쥐를 이용한 실험을 하였는데 커큐민을 섭취한 쥐는 그렐린이 감소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커큐민의 항산화 작용은 그렐린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렐린은 수면이 부족하면 분비가 증가하기에 제가 자주 언급한 수면 보조제인 가바의 섭취나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충분한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그렐린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을 주는 요긴한 요소이나 현대인의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는 반대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응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일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분비되었던 이 호르몬이 도망가거나 뛰는 등의 인체의 활동성을 통해 분출되는데 인체의 활동성을 통해 분출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코티졸 증가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만성 코티졸 증가 상태에서는 대부분 식욕이 증가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게 됩니다. 또한 코티졸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근육을 파괴하는데 그로 인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며 코티졸이 증가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함께 증가해 지방 축적의 원인이 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지방이 많은 이유가 에스트로겐의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겐 코티졸을 낮추는 최고의 방법인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릴렉스 호흡과 앱소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체지방에 관한 인체의 기전작용들을 알아봤고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 인체는 어떠한 방향, 어떠한 길로 가더라도 생활 습관의 교정과 바쁜 현대인들이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어느 누구도 반문할 수 없는 인체의 진실이고 정답인 앱소브 어플리케이션과 우수한 기술력의 제품, 바로 우리 시스템 헬스케어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시스템 헬스케어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